월급 3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빼고 식비와 교통비로 약 80만 원. 남는 게 얼마입니까? 약 100만 원입니다. 그것도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그리고 온갖 잡비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달러를 사라, 금을 사라, 자산을 지켜야 한다. 듣기엔 좋습니다. 하지만 매달 이 정도 남는 돈으로 대체 뭘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기분을 압니다. 경제 뉴스를 읽는데 마치 다른 나라 언어를 듣는 것 같은 그 느낌.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 자산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게 이미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 같은 그 느낌. 오늘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돈이 많지 않다면 당신에게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의 전략을 축소한 버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거대한 피자 한 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5,200만 국민이 이 피자를 나눠 먹습니다. 각자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한 조각씩 받습니다. 자, 정부가 돈을 더 찍어낸다면 피자가 커질까요? 아닙니다. 실물 경제는 시스템에 돈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합니다. 농부들은 여전히 같은 양의 쌀을 재배합니다. 서비스도 그만큼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피자 크기는 그대로인데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나눠 먹으려 합니다. 새로 찍어낸 돈들도 피자 한 조각을 사려고 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피자 조각이 작아집니다. 계좌에 있는 돈은 그대로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이건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실제 수치를 보십시오. 한국의 M2 통화량, 즉 경제에서 유통되는 총 화폐량은 2019년 약 2,900조 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3,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 5년 만에 3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실질 GDP, 즉 경제가 실제로 창출한 가치는 같은 기간 약 8에서 10%만 증가했습니다. 이 격차가 들리십니까? 돈은 30% 늘었는데 상품은 10%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는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새로 찍어낸 돈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꼭지에 가장 가까이 선 사람이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먼저 마십니다. 멀리 선 사람은 여러 손을 거친 물을, 때로는 더러워진 물을 받게 됩니다. 돈의 꼭지에 가장 가까이 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은행입니다. 새 돈이 가장 먼저 주입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은 대기업들, 특히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부동산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은 대형 투자자들, 담보로 내놓을 자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월급쟁이는요? 원화로 저축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줄의 맨 끝에 서 있습니다. 월급으로 우리 손에 돈이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가치가 떨어진 후입니다. 우리 월급이 오르기도 전에 물가는 이미 올라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닥쳤을 때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부동산으로 흘러가 서울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주식시장으로 흘러가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돈을 찍어 부동산을 살리고 대기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수십만 원짜리 지원금 한 번, 그 사이 집값은 수억 원이나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한국 경제를 향해 조용히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눈치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환율에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화를 한국의 신임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가 한국 경제를 신뢰할 때, 삼성을, 현대를, 수출 능력을, 정치적 안정을 신뢰할 때 그들은 원화를 보유하려 합니다. 수요가 높으면 원화는 강해집니다. 반대로 세계가 신뢰를 잃으면 경제가 침체하고 국가 부채가 늘고 정치가 불안해지면 그들은 원화를 팔고 미국 달러처럼 더 안전한 통화를 삽니다. 원화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으니 원화는 약해집니다. 현재 달러 대원 환율이 얼마입니까? 약 1,430에서 1,450원의 1달러입니다.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2021년 환율은 약 1,100원이었습니다. 즉 3, 4년 만에 원화는 달러 대비 약 30% 가치를 잃었습니다. 2021년에 1,000만 원을 저축해 두었다면 지금 그 돈은 국제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2021년에 700만 원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진짜 걱정되는 건
역사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1997년 환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위기 전에는 약 800원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거의 2,000원이었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눈치채지 못하지만 극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한국 최고의 수출 대기업들은 전 세계에 제품을 팔고 달러를 받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외화 수입원입니다. 예전에는 달러를 받으면 이 기업들은 곧바로 원화로 바꿔서 급여를 지급하고 원자재를 사고 국내 운영비를 충당했습니다. 달러가 들어오고 원화로 바뀌고 환율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우려스러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원화로 바꾸는 대신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계좌에 달러를 두거나 국내 비용에 필요한 만큼만 환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기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 경제 상황에 대해 가장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 그들조차 원화를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국 기업들조차 자국 통화를 믿지 않을 때, 그것은 극히 심각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모르는 무엇을? 1997년을 겪은 사람들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환율이 800원에서 거의 2,000원으로 단 몇 달 만에 치솟았습니다. 그건 전광판 위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외채를 갚지 못해 파산한 수천 개의 기업이었습니다. 그건 평생 모은 저축을 잃어버린 가정들이었습니다. 그건 깨어진 결혼들, 숫자로 셀 수 없는 비극들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누가 위기에서 돈을 벌었을까요?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1992년 영국 파운드 위기에서 단 하루 만에 10억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는 파운드가 가치를 잃을 것이라고 베팅했고, 그는 옳았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누구를 탓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훈은 이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기회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원화를 달러로, 금으로, 안전 자산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런 조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에 대비해 자산의 40에서 50%를 달러로 바꿔라. 듣기엔 그럴듯하고 전문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간단한 계산을 해봅시다. 저축이 500만 원뿐이라면, 그리고 이건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의 현실입니다. 50%는 250만 원입니다. 달러로 바꾸면 약 1,700달러입니다. 이 금액이 진짜 위기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직하면 1,700달러로 몇 달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재무 전문가들이 잘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자산 배분. 조언은 이미 자산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자본이 적은 사람에게 문제는 배분 비율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위기에서 부자 되기가 아닙니다. 그건 환상입니다. 위기에서 생존하기. 이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보호가 먼저, 성장은 나중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토바이를 타기 전에 헬멧을 씁니다. 반드시 넘어질 거라서가 아닙니다. 만약 넘어지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재정에서 당신의 헬멧은 비상자금입니다. 생활비 3개월치에 해당하는 현금입니다. 왜 3개월일까요? 이건 역사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새 직장을 찾는데 2에서 4개월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많은 업종이 3에서 6개월간 얼어붙었습니다. 3개월치 비상자금은 당신에게 시간을 줍니다. 헐값에 자산을 팔도록 강요받지 않을 시간, 살인적인 고금리로 급전을 빌리지 않아도 될 시간, 아무리 나쁜 조건이라도 아무 일자리나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시간. 이건 투자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주식을 사는 데 쓰면 안 됩니다. 달러로 바꾸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수익 목적으로도 쓰면 안 됩니다. 이 돈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지 않게 하는 것. 워런 버핏, 세계에서 5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현재 1,5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500억 달러를 아무데도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항상 위기에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살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도 위기에 대비하는데 왜 우리 훨씬 적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금으로 두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원칙, 단계적 달러화입니다. 지금 당장 자산의 40에서 50%를 달러로 바꿔라.
같은 조언은 듣지 마십시오. 자본이 적은 사람에게 그건 불필요한 재정적 압박을 만드는 공식입니다. 대신 작은 걸음으로 하십시오. 매달 모든 비용과 비상자금을 뺀 후 10에서 20%가 남으면 그걸 달러로 바꾸십시오. 적은 금액으로 달러를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은행에서 외화 예금 계좌를 여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계좌를 여는데 10분밖에 안 걸리고 한 번에 5만 원씩만 바꿔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 달러 ETF를 사는 것입니다.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ETF나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같은 것입니다. 일반 주식처럼 사면 되고 달러가 원화 대비 강해지면 가치가 오릅니다. 세 번째 방법, 미국 주식을 직접 사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를 동시에 얻는 방법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이익입니다. 달러가 원화 대비 오르면 역시 이익입니다. 게다가 많은 미국 기업들은 달러로 배당금도 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달러로 바꾼다면 1년 후 약 120만 원, 대략 830달러가 됩니다. 많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건 원화와 함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830달러입니다. 원화가 20% 더 떨어져도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반면 원화만 가진 사람들은 구매력의 20%를 잃습니다. 이걸 DC의 이 전략,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한 병을 한꺼번에 먹는 대신 매일 약을 한 알씩 먹는 것과 같습니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원칙, 금은 최후의 보험입니다. 달러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달러마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인류 역사 5천년 동안 금은 모든 격변을 통해 가치를 유지한 유일한 것입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지폐가 휴지가 되고 전쟁이 모든 것을 파괴해도 금은 여전히 금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을 때 어떻게 금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금반지입니다. 한 돈씩, 반 돈씩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이 투명하고 필요할 때 되팔기 쉽습니다. 두 번째 방법, 코덱스 골드 선물이나 타이거 골드 같은 금 ETF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실물 금을 살 때 내야 하는 10%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소량을 사는 사람에게 이 10% 절약은 상당합니다. 세 번째 방법, 은행의 금 계좌입니다. 일부 은행은 0.01g부터 금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단 몇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적은 분들에게 저는 보통 권하는 10에서 20% 대신 5에서 10%를 금에 배분하라고 제안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금은 재난보험이지 수익 창출 도구가 아닙니다. 이자가 붙지 않는 것에 너무 많은 돈을 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세 가지 원칙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3개월치 비상자금, 재정적 헬멧. 둘째, 단계적 달러화, 매달 10에서 20% DC에. 셋째, 5에서 10% 금, 최후의 재난보험. 하지만 무엇을 사야 하는지는 알았는데 언제 걱정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기는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하늘은 어두워집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은 불안해합니다.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읽을 줄 아느냐입니다. 의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읽고 당신의 건강을 평가합니다. 경제에도 이런 건강 지표가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추적할 수 있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학 학위도 필요 없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5분이면 됩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신호,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합니다. 즉,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10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금리가 얼마입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신뢰하면 낮은 금리를 받아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높은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정부의 상환 능력을 의심하면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갚을지 모르니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이 걱정되는 걸까요? 한국의 경우입니다. 3% 미만 안전합니다. 3%에서 3.5% 경고입니다. 4% 이상 위험합니다. 비교하자면 2011년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했을 때 그들의 국채 금리는 30%까지 올랐습니다.
극도로 높은 금리가 아니면 아무도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에서 3.5%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위험하진 않지만 경고 구역에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 10이어 본드 일드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신호, 환율 변동 속도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환율 수준이 아니라 변동 속도입니다. 강물 수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천천히 매일 조금씩 오르면 사람들은 적응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옮기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임시 거처를 찾을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갑자기 오르면 몇 시간 만에 급류가 밀려오면 아무도 도망칠 틈이 없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가 서서히 가치를 잃으면 기업과 사람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가 급격히 가치를 잃으면 그것은 공황의 신호입니다. 자본 도피의 신호입니다. 임박한 위기의 신호입니다. 경고 기준입니다. 일주일에 50원 이상 변동, 경고입니다. 일주일에 100원 이상 변동, 위험합니다. 1997년 위기가 터졌을 때 환율은 단 하루 만에 100원 이상 올랐습니다. 매주 주초와 주말의 환율만 보고 차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차이가 갑자기 급등하면 그것이 주목해야 할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실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실제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항상 당신의 삶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TV나 컴퓨터처럼 당신이 자주 사지 않는 것들, 가격이 내리는 것들을 포함한 상품 바구니로 인플레이션을 계산합니다. 매일 사는 식품이나 휘발유처럼 가격이 오르는 것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공식 수치만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장바구니를 보십시오. 채소, 고기, 쌀, 계란 가격. 매일 사는 것들이 작년에 비해 몇 %나 올랐습니까?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불평합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치솟는다. 경고 기준입니다. 식품 인플레이션 5% 이상 경고입니다. 식품 인플레이션 10% 이상 위험합니다. 인플레이션이 10%를 넘으면 사람들은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금이나 달러나 무엇이든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원화를 버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원화는 더 가치를 잃고 인플레이션은 더 오릅니다. 바로 여기서 시스템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신호,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부동산은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경제의 체온입니다. 하지만 집값만 보지 마십시오. 가격은 폭락하기 전에 한동안 정체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얼마나 많은 집이 사고 팔리는가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아무도 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극도로 나쁜 신호입니다. 더 싼 가격에도 매수자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나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조차 집을 사지 않을 때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고 기준입니다. 거래량이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경고입니다. 거래량이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위험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발표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 은행 부실 채권 비율입니다. 부실 채권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 은행이 빌려줬는데 대출자가 갚지 못하는 돈입니다. 은행이 기업의 사업 확장 자금을 대출해줍니다. 기업이 손실을 보고 갚지 못합니다. 부실 채권입니다. 은행이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줍니다. 그들이 실직하고 이자를 갚지 못합니다. 부실 채권입니다. 부실 채권 비율이 오르면 과밀한 병원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병원이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환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운영할 자본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은행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따라 무너집니다. 2008년 미국 사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는 부실 채권 비율이 임계점을 넘자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는 글로벌 금융 위기였습니다. 경고 기준입니다. 부실 채권 비율 2% 이상 경고입니다. 부실 채권 비율 5% 이상 위험합니다. 현재 한국 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중소기업 부문에서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상승 중입니다. 자, 5가지 신호가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다 추적합니까? 간단한 일정을 제안합니다. 하루에 5분이면 됩니다. 월요일 달러 원 환율을 확인합니다. 주초 숫자를 기록합니다. 화요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확인합니다. 수요일 인플레이션과 생활비에 관한 뉴스를 읽습니다. 목요일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새 업데이트가 있으면 금요일
은행과 부실채권 뉴스를 확인하고 주말 환율을 주초와 비교합니다. 하루에 5분, 일주일에 25분, 평생 모은 저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건너뛰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이 동시에 경보를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단계 경보로 나눠서 각 단계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한두 개의 신호가 경고 구역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아직 공황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맬 때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달러와 금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십시오. 전에는 매달 10만 원을 바꿨다면 가능하다면 15만 원이나 20만 원으로 늘리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20% 줄이십시오. 새 휴대폰, 가구, 여행 같은 큰 지출은 미루십시오. 절약한 돈은 비상자금으로 넣으십시오. 부채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무슨 빚이 있습니까? 금리가 얼마입니까? 금리가 오르면 갚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 고금리 부채부터 먼저 갚을 때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식이나 자산을 투매하지 마십시오. 아직 필요 없습니다. 준비만 해두십시오. 2단계, 서너 개의 신호가 동시에 경고를 보낼 때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단계입니다. 위기가 터진 건 아니지만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비상자금을 생활비 3개월치에서 6개월치로 늘리십시오. 진짜 위기가 터지면 3개월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여유가 더 생깁니다. 변동금리 부채가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같은 것, 고정금리로 바꿀 방법을 찾으십시오. 위기가 터지면 금리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가 당신을 보호해줍니다.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투기성 주식이나 암호화폐,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지금이 일부 매각을 고려할 때입니다. 전부 팔라는 게 아닙니다. 50% 가치를 잃어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단계의 목표는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3단계, 5개 신호가 모두 빨간불일 때입니다. 생존 모드입니다. 이때는 수익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생존할 때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필수적인 것만 보유하십시오. 현금,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달러, 상당 부분을 달러 현금이나 달러 계좌로, 금, 가능하면 실물 금, 아니면 금, ETF, 매각을 고려해야 할 것들입니다. 투기성 주식, 페니스탁, 암호화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유지비만 드는 부동산, 매달 재정적 압박을 주는 모든 자산, 극단적으로 들린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위기에서 이기는 사람은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적게 잃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수익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생존할 때입니다. 1997년 위기 속 두 가정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남편은 실직했습니다. 저축은 원화와 함께 50% 가치를 잃었습니다. 할부로 사던 집은 치솟는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은행에 압류당했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회복하는데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터지기 전부터 일부를 달러와 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화가 가치를 잃자 그들의 달러와 금은 원화 기준으로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위기 중에 싼 부동산을 샀습니다. 10년 후 그들은 위기 전보다 훨씬 부유해졌습니다. 두 가정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운도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립자 레이 달리오에게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시장 상황에서 살아남도록 포트폴리오를 설계합니다. 불황, 인플레이션, 성장, 디플레이션, 가장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너무 많이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삼성 창업자 이건희는 1997년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그는 위기가 터지기 전에 부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현금으로 경쟁사들을 싼 가격에 인수했습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잊어버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권 계좌가 없다면 개설하십시오. 이것이 달러 ETF, 금 ETF 또는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휴대폰으로 10에서 15분이면 되고 완전 무료입니다. 두 번째, 거래은행에서 외화 예금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대부분의 은행이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약 10분 걸립니다.
그 후로 매달 조금씩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이와 펜을 꺼내서 이 숫자를 쓰십시오. 당신의 3개월치 비상자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하십시오. 월세 더하기, 식비 더하기, 교통비 더하기, 기타 필수 비용, 이것이 한 달 비용입니다. 3을 곱하면 비상자금 목표입니다. 그 숫자를 쓰십시오. 벽에 붙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가 올지 안 올지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2025년은 평온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2026년, 2027년도 그럴 것입니다. 어쩌면 원화가 안정을 되찾고 이 모든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위기가 터지면 준비한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팔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을지 떠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잡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헐값에 집을 파는 것을 견디고 예비 자금 없이 실직하는 것을 견디고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보는 것을 견딥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습니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모든 분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전에 본인에게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